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5.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이 변화하다 부분입니다. 교과서는 6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학습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양난 이후는 조선의 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조선은 시기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이 되는데 그 두 시기를 구분하는 이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양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조선은 정치 체제라든지 군사 제도라든지 수치 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 운영의 변화와 통치 체제의 개편에서 이 정치 운영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체제가 중심이 됐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비변사는 원래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던 기구인데 원래는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왜구와 여진이 침입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설치되던 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양난 이후에 군사, 외교, 재정,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화. 자, 유명무실이라는 것은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의정부와 육조는 힘을 많이 잃었고 비변사로 모든 기능이 집중이 되면서 이 비변사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의 힘이 커지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중앙군이 설치가 됐고요. 17세기 말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등이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다 합해서 훈련도감까지 다 합해서 몇 개? 그렇죠. 5개의 중앙군이 설치가 됐다. 이런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5군형 체제라고 한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군은 조선 후기에 5군형 체제가 확립되었구나 보시면 되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외란 이후에 자, 전쟁이 터지고 전쟁에서 초기에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지방군은 양이 그러니까 군인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계층의 남성들이 전쟁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군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체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구군 체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구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편성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 세금을 걷는 체제를 개편을 한 겁니다. 조선 후기는 전쟁을 겪은 이후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치 체제를 개편을 해서 백성들이 좀 더 많이 세금을 내야만 국가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치 체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수치 체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동법이 있고요. 두 번째 영정법이 있고, 세 번째는 뒤에 나오겠지만 균역법이 있어요. 자,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공납이라고 하는 공납을 이제 개편해서 대동법을 만든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영정법은 전세를 개편한 것이고요. 세 번째 균역법은 역을 개편한 건데, 자, 그럼 공납은 뭐냐? 공납은 뭘 바치는 거다? 그렇죠. 집집마다 그 지방의 토산물, 그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먹을 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왕의
잔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뭐 과일 같은 이런 지방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 공납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뭐냐면 전세는 이 전자가 밭전, 토지 전자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주인이 땅, 토지세를 내는 게 전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은 뭘 제공하는 겁니까?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군대에 가는 군역과 그 다음에 국가적인 공사에 투입되는 부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0년에 개편된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군역을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균역법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납부터 살펴볼게요. 자,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가 됐어요.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으로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됐고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된 연도가 몇 년이냐면 1608년입니다. 1608년. 여러분 광해군 때 앞에서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됐다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1608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실시가 됐고 완성이 됐을 때, 즉 전국에 완성이 됐을 때가 1708년입니다. 1708년.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렸죠? 그렇죠. 100년이 걸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도 나와 있죠. 지도에도 1608년, 그죠? 그 다음에 뭐 1623년에 강원도에 실시가 됐고 이렇게 하다가 1708년이 돼서야 전국에 걸쳐서 대동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익류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익류지역. 이 익류지역은 뭐냐면 이 평안도하고 함경도, 그 다음에 제주도가 익류지역인데 이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토지의 비옥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농업 생산성이 낮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관청에다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이 평안도나 함경도의 관청에서 중앙으로까지 세금을 내기에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는 이 지역에다가 세금을 남겨놓고 그 지역의 관청에서 세금을 소비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와 함경도는 익류지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섬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중앙으로까지 세금을 이동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제주도도 너네가 세금을 걷어서 너네가 써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익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익류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전국의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100년이나 걸린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대동법이 실시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의 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걷었어요. 집집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내가 토지가 있든 없든 모든 집이 다 토산물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걷었고 그다음에 지방의 특산물을 거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동의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동 사과를 중앙에다가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정해진 양만큼의 사과를 구해가지고 공납을 해야 됐던 게 원래의 공납 제도였어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어떻게 변화했냐면 자, 대동법은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결수만큼 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요. 특산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산물은 사과나 이런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썩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썩지 않는 쌀이라든지 잘 썩지 않는 쌀이라든지 무명이라든지 배라든지 뒤에 가면 이제 화폐인 동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썩지 않는 이런 이제 물품을 내는 방식으로 대동법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대동법이 개혁된 이후의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인데 왜 100년이나 이렇게 걸렸느냐? 누군가가 반대를 했으니까 100년이 걸렸겠죠. 그럼 그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집집마다 부과를 했는데 이제 토지 결수로 부과하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 당시 지주들은 대체로 양반 관료들입니다. 양반 관료. 그러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동법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반 관료들이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대동법의 실시를 반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반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납업자들입니다. 자, 이 방납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로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이 농민들의 공납을 막아요. 그래서 방자가 막을 방자입니다. 그죠? 농민들이 중앙에 내는 공납을 자기들이 방해를 해서 막고 자신들이 준비한 물품을 대신 납부한 이후에 농민들에게 가서 내가 너네가 공납을 해야 되는 물품을 대신 납부를 해줬으니 돈을 내라 라고 하면서 몇 배의 돈을 요구하는 이런 방납업자의 폐단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런 방납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 쌀이나 무명이나 배나 동전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이득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부의 뇌물 같은 걸 줘가면서 대동법의 실시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들과 방납업자들의 방해에 의해 가지고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매우 오래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서 내는 전세를 개혁을 한 건데요. 인조 때 실시가 됐고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수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냈느냐. 조선 전기에는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비옥하냐 그렇지 않으냐, 혹은 이제 풍흉의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가지고 4두에서 20두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내 토지가 매우 비옥하고 올해 농사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1결당 20두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정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 1결당 4두에서 6두 정도로 세금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이 세금을 깎아준 제도가 영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조 때 실시된 제도 이름이 뭐냐? 균역법입니다. 자, 균역법은 군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가 된 건데 1년에 2필, 그러니까 1년에 2필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는 1년에 2필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직접 가는 대신에 군포를 2필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남성들이 많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2필을 1필로 절반으로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포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이 균역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와의 전개를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붕당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글로 설명이 돼 있는데 글보다는 도표로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서 67페이지에도 같은 도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앞에서도 배웠지만 선조 때 붕당이 처음으로 이제 갈라졌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척신 정치에 대한 견해 차이, 그다음에 이조 전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인과 동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고 선조 때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게 광해군 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선조 때 이미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 북인들이 굉장히 지방에서 활약을 많이 해요. 이 북인 출신의 관료들이 지방에서 의병을 많이 일으키면서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북인의 권력이 세지거든요.
이런 북인이 광해군을 지지를 해주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은 북인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정권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은 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인은 광해군하고 함께 중립외교도 펼치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권을 주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던 세력이 바로 서인들이었죠. 서인 같은 경우는 중립외교를 반대하면서 그죠? 중립외교를 반대하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광해군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인조 반정을 주도하고 인조 반정이 성공을 하면서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들이 이제 집권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서인들은 북인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면서 북인이 더 이상 중앙 정치에 등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북인들을 몰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북인 세력이 남아있지만 중앙 정치에는 더 이상 북인 세력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세력은 이제 서인과 남인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서인 세력이 집권을 하고 남인 세력이 남아있는데 이 남인 세력을 이제 배격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하지 않고 정권에 참여를 시켜줘요.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정권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붕당 정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당 정치는 원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정당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위해 가지고 이런 다른 정당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원래 붕당 정치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는 하지만 원래 붕당 정치는 서인과 남인 이 모두 참여를 하면서 서로 붕당 간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것이 원래 붕당 정치의 핵심이다. 그래서 붕당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종 시기에도 보시면 서인은 북벌을 주장을 했어요. 여전히 집권 세력이었죠. 하지만 북벌을 비판하는 남인 세력도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이제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치를 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붕당 정치가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했느냐? 현종 때부터 붕당 간의 갈등이 조금씩 심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현종 때 붕당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사건이 바로 예송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송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7페이지 제일 위쪽에도 예송 논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송 논쟁은 이제 효종이 사망을 했을 때 1차 예송이 발생을 합니다. 자, 효종이 사망을 했을 때 하고 이제 현종이 즉위를 막 했을 때겠죠. 현종이 즉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효종이 사망을 했는데 효종의 어머니 격인 인조의 부인이죠. 인조의 비인 자이대비 조씨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이대비 조씨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럼 효종이 사망을 했는데 인조의 비가 어떻게 살아 있었느냐? 실제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인조가 뒤늦게 세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자이대비 조씨입니다. 그래서 효종보다 자이대비 조씨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효종이 사망했을 때 인조의 비인 자이대비 조씨가 살아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니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왕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이 기간을 둘러싸고 1차 예송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 서인의 주장과 남인의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서인은 효종이 왕이기는 하지만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인 소현세자는 세자 시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인 복림대군인 이제 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서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왕이긴 하지만 효종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부와 같은 예를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대부와 같은 예로 하자면 둘째 아들부터는 어머니가 1년 동안 상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대부와 같은 예를 지켜가지고 둘째 아들이니까 1년 동안 상복을 입어라 라고 했고, 남인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와 같은 예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효종은 왕이다. 왕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인 자의대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누가 그렇죠.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차 예송에서는 서인들이 여전히 집권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죠. 2차 예송이 발생을 해요. 자, 2차 예송 때는 누가 사망을 했느냐? 효종의 부인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현종의 어머니죠. 자, 이때도 이제 자의 대비 조씨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대비 조씨가 며느리가 죽게 되잖아요. 며느리가 죽었을 때 얼마나 상복을 입느냐. 자, 서인들은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왕의 부인이지만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9개월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 9개월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현종이 남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집권 정당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정당이 이제 권력을 상실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을 현종 시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더 심하게 변질된 시기가 이제 숙종 때인데, 자, 숙종 때는 환국이라고 하는 정치 현상이 3차례나 발생을 했어요. 환국. 자, 환국은 뭐냐? 자,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집권 정당이 교체되는 형상을 이제 우리가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2차 예송 논쟁 이후에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특정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남인이 권력을 잡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서인이 권력을 잡는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급격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당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던 그 시기가 이제 숙종 시기인데, 자, 그 과정에서 남인 세력은 어떻게 됐느냐?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몰락을 하게 됐고, 자, 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이 되면서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서인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일당 전제화라고 합니다. 일당 전제화. 그래서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남인 세력은 지금 몰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서인을 견제할 수가 없잖아요.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서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왕권까지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대두된다? 그렇죠.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숙종 때부터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숙종은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왕들이 이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왕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영정조 시대는 조선 후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왕 각각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 이거를 내용을 이제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조는 자신의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내가 탕평 정치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했고요. 탕평파라고 하는 파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인, 서인 이런 사람들을 탕평파에 참여를 시키면서 그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면서 전국을 운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고, 살림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살림들은 중앙정치에 참여한 관리는 아니지만 뒤에서 붕당 간의 갈등이라든지 붕당의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붕당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원을 대폭 정리를 했어요. 이 서원은 갑자기 왜 정리를 했느냐. 자, 서원은 지방의 교육기관인데 어떤 서원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붕당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서원 자체를 대폭 정리하면 붕당이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서원을 대폭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조 전랑입니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자, 이조 전랑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밑에 나와 있듯이, 자, 관리를 선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론기관인 3사의 관리 임명도 이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관직에 앉힐 것이냐를 이조 전랑이 굉장히 많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조 전랑이 어떤 붕당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붕당이 더 많은 관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붕당들 사이에서 다툼이 너무 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하면 붕당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조 전랑의 권한도 약화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개혁 정치를 보시면 균역법을 실시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고요.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그다음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확립을 하고 동헌, 문헌, 비고를 편찬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정조입니다. 정조는 탕평책을 역시 실시를 했어요. 자, 영조는 워낙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영조가 왕위에 있을 때는 붕당들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영조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붕당이 이제 막 이렇게 다시 생겨나면서 갈등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정조 때도 탕평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기에 강해졌던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붕당에 상관없이 고른 인사를 등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규장각을 설치했는데 규장각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자,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정조는 젊고 유능한 관리를 뽑아서 규장각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게 하였고 이들의 연구 성과를 국정에 활용하여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규장각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의견, 왕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규장각을 설치를 했고 붕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유능한 인재들을 고용해서 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계문신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초계문신제는 과거제를 통과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재교육시켜가지고 왕에게 충성하면서 개혁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관료로 키워내는 제도가 초계문신제입니다. 그래서 초계문신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통과한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왕의 편으로 만들면서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초계문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왕의 근처에서 왕을 항상 지켜주는 장룡령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해서 수원으로 이제 행정적인 수도를 옮기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정치를 실시했는데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해서 사상들의 자유로운 활동, 상업 활동을 보장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신해 통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시전 상인, 자, 이 시전 상인들은 왕이나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고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전 상인들은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하는 사상, 즉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 활동을 하는 사상들이 장사하는 걸 발견을 하며 그 물품을 빼앗거나 그 사상들이 차린 점포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들, 즉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러한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정조 시기에는 이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해서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신해 통공을 실시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했죠, 뭘. 서얼 출신의 학자들을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이 서얼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평민이나 천민인, 이런 이제 신분적으로 제약을 받던 계층입니다. 자, 이런 서얼 출신의 학자를 규장각에 등용을 시켜줌으로써 신분 제도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 고른 인재 등용을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 발전과 학문을 장려하고 대전 통편과 같은 법전을 편찬해서 왕이 만든 법을 모든 백성들이 지키게 하는 이런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대전 통편도 편찬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조와 정조 시기에 개혁 정치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정조가 개혁 정치를 실시하던 중에 1800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정조도 당시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았고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 정조의 아들이 나이가 상당히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순조의 나이가 11살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정치를 했느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외척 세력입니다. 그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외척 세력. 이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잡은 시기가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이고, 그 시기 동안 권력을 잡은 세력이 안동 김씨, 풍량 조씨와 같은 일부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문들이 권력을 잡고 행사하던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부 가문들은 비변사 등 중요 관직을 독점하고 여러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해가지고 정권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아예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잡고 이런 가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었고 왕권까지 약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세도 정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왕권이 약해지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과거제의 부정이 극심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과거제를 능력에 따라서 관직으로 막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세도 가문과 친하게 지낸 그런 사람들을 과거제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내가 뇌물을 바치면 과거 시험에서 몇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거 시험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정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관직을 받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관직은 뭐 청렴하게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관직을 받을 때도 매관매직을 합니다. 자,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을 매매한다, 관직을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도 뇌물을 주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관직을 받을 때에도 관직을 정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세도 가문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관직을 사서 이제 관료로 진출을 하게 되면 본전 생각이 강하게 나겠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관직에 나가서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높은 관직에 올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과거제가 부정, 부패가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 많은 수탈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세도 정치 시기에 이 정치 기강이 매우 문란해지고 세금 제도 같은 것들도 부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를 조선은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난 이후에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쭉 살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교과서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지도 하나씩 잘 보시면서 특히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복습을 하시고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